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2장 재료과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먼저 밀가루를 먼저 볼 거예요. 우리가 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밀가루잖아요. 밀가루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밀가루의 구조입니다. 밀가루 구조는 껍질과 배아와 내배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껍질은 당연히 적게 돼 있겠죠. 몇 퍼센트? 14%의 껍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배아는요. 배아는 우리가 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쌀에 보면은 쌀을 그 쏙 파인 데 있어요. 거기에 배아, 씨, 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2 내지 3%.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밀가루를 만들 때 내배유 갖다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배유 갖다 만드는 거. 총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고요? 83%를 차지합니다. 이걸로 밀가루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껍질 한번 보겠습니다. 껍질. 전 밀가루의 껍질에 들어있으나 일반 밀가루에는 재분 과정에서 껍질이 분리되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비타민 B군과 섬유소, 회분 등을 함유하고 있는데 껍질을 이제 제외하고서 우리가 하얀 밀가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배아를 볼까요? 배아는 2 내지 3% 정도 들어있고 지방이 10% 정도 들어있어 밀가루의 저장성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분 과정에서 배아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방 성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배아의 밀가루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걸 빼가지고 이걸로 기름을 짜가지고 기름으로 사용을 해서 사용도 합니다. 하지만 밀가루가 같이 섞게 되면은 조금 안 좋다라는 거예요. 비타민 A, B, E 등이 들어있어서 기능성 식품과 개발에 많이 이용을 되고요. 배아유는 식용 양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배유 중요하죠. 8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밀가루가 되는 부분이고 전체 단백질의 70에서 75%를 내배유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이제 하얀 밀가루를 만들 때에 내배유 갖다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밀가루의 부위별 성분입니다. 껍질, 아까 좀 전에 있었던 14.5% 배아 2.5%, 내배유 83%, 단백질 분포 19%, 그 다음에 배아가 8%, 그 다음에 73%의 내배유에 단백질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분이라는 뭐예요? 태우고 남은 재를 회분이라고 하는 거죠. 껍질을 태우면요, 6.3%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배아는 4.8% 정도가 남아있고요. 내배유는 0.3%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내배유에는 회분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방, 껍질은 6%, 배아에는 8에 15%, 내배유는 1에서 2%. 무기질은 껍질에는 적게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배아에서는 또 적게 들어있는데 내배유에서는 제일 많이 무기질 소물이 많이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밀가루의 분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중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여기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질밀, 연질밀이라고 하는 것. 경질 단단하잖아요. 들어봐도 연질밀 부드러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밀가루가 이제 세 종류로 우리가 이제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그렇다면 경질밀은 좀 단단하니까 어디에 속할까요? 강력분에 속하죠. 연질밀은 좀 부드럽죠? 부드러우니까 박력분에 속합니다. 그냥 강력분은 남성, 연질밀은 여성.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먹으면 질기잖아요. 딱딱하고요. 그런데 제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드럽잖아요. 폭신폭신하고 바삭바삭하고 뭐 이런 느낌. 은 박력분 갖다 사용한다.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질밀이라고 하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제빵용 밀가루를 만드는데 평균 단백질 함량이 12에서 15%가 들어있다. 단백질에 따라서 우리가 강력분이냐 중력분이냐 박력분이냐라고 보는데 12에서 15% 들어있다니까는 경질밀은 무슨 밀가루? 강력분이라는 거죠. 회분 함량은 0.4에서 0.5%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0.4에서 0.5 타고 남은 재를 말하는 거죠. 예.
연질밀이라는 건 뭐예요? 단백질함이 낮아서 제과형 밀가루에 사용하고요. 단백질함이 몇 프로? 7에서 9%. 그래서 연질밀은 박력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회분 함량은 0.43% 이하가 좋습니다. 더 낮게 강력분보다 낮은 회분 함량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밀의 경도입니다. 경질밀 좀 전에 했던 거 10에서 15%, 그 다음에 반경질밀 10.5에서 12%, 연질밀 8에서 10%, 박력분은 7에서 9%. 자, 우리가 이제 중력분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박력분 7%짜리하고 강력분 12%짜리 두 개를 섞어서 8%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박력분 9% 갖다가 해서 12, 3%, 3, 4% 갖다가 해가지고 중력분 10% 정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중력분을 만들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용도가 다 다르죠. 자, 중력분은 여러분들 집에 다 있죠. 집에서 뭐 갖다 사용합니까? 제면용으로 사용하는 우동, 면실류 갖다가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박력분은 과자 종류, 제과를 만들 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질밀은 빵용, 식빵용으로 사용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종시기에 따른 밀의 분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봄밀, 그 다음에 겨울밀,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춘밀, 그다음 동맥. 그러니까 봄에 파종을 해서 여름에 이른 가을에 수확하는 것을 춘맥이라고 하고요. 동맥은 가을에 파종해서 봄이나 여름에 수확하는 것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자, 초자율은 단면도의 투명도를 말해요. 우리가 이제 단면도 이렇게 봤을 때 투명한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재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밀을 수입을 해오죠. 대부분이 유럽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유럽에서 미국산, 호주산, 뭐 프랑스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수입을 해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체적인 우리 밀이 있지만 우리 밀이 아직까지는 소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수입밀을 사용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밀가루를 수입해 오지 않고요. 밀로 수입해 오는 거예요. 밀로 수입해 와서 밀 갖다가 재분을 합니다. 어떻게 재분을 하냐면 밀의 내배유로부터 껍질, 배 부위를 분리하고 내배의 전분을 손상되지 않게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재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밀가루의 양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건데요. 재분율 한번 볼까요? 원료 소맥 중량분의 재분 중량 곱하기 100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재분율을 하게 됩니다. 100kg의 밀을 모두 밀가루로 만든 전밀가루는 재분율이 100%이고 밀가루가 72kg이라면 재분율은 72%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재분 과정의 밀과 밀가루의 성분 변화를 한번 볼까요? 수분과 탄수화물이 증가합니다. 단백질은 1%가 감소를 하고요. 재분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회분의 함량인 밀일 때는 1.8%에서 재분하고 나면 0.4에서 0.45%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단백질과 회분은 감소되고요. 수분하고 탄수화물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재분 공정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재분을 할 때 공장에서 어떻게 밀가루를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밀을 저장소에 놓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통제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기에서 분리를 해요. 그래서 돌이라든가 막대기라든가 조각 같은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요. 흡출기를 이용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가벼운 불순물, 잡티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분리라고 해서 밀알만 통과를 하는 거야. 밀알만 아래쪽으로 통과를 하고요. 스카우러라고 해서 밀알이 붙어있는 먼지나 먼지카락 같은 불순물을 털어내는 작업.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또 자석 갖다가도 분리해요. 혹시나 모를 철 성분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밀 저장소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그 기계가 마모되면서 철 성분이 함유가 돼 있다면 자석 분리기에 의해서 철을 분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척, 돌고르기입니다. 밀에 물을 넣어서 고소로 밀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세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템퍼링이라고 해서 밀의 과피, 껍질이 잘 분리하도록 내배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혼합을 합니다. 특정 용도에 맞도록 밀을 조합하고요. 엔돌레터 파쇄기를 주입되는 부분에 부실한 밀을 조금 이제 그 쪼개진 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맛에 톱니로 롤러에 놓고서 파쇄를 합니다. 거친 입자를 만들고요. 1차 체질합니다. 거친 입자를 이제 걸러내는 거죠. 정성기 공기와 체그물로 과피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2차 맛에 그 다음에 2차 체질까지 해서 배아와 밀가루가 분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잘 볼 수는 없죠. 제분 회사를 가야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요런 과정에 의해서 제분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내가 봤을 때는 템퍼링 같은 거가 시험에 많이 나오네요. 밀의 과피가 잘 분리되도록 하고 내배우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과정. 밀가루 제분 공정 마세부터 체질, 정성 과정이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표백, 저장, 영양 강화, 포장의 과정으로 밀가루를 우리가 제분 공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밀가루의 성분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탄수화물은 대부분이 밀가루는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죠. 몇 프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75%라고 얘기해요. 그냥 65에서 78% 정도. 단백질 약 10% 정도, 6에서 15%. 지방 1, 2% 정도가 우리가 지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분도 약 10에서 14%가 어느 정도는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밀가루를 보면은요. 자, 단백질이 이제 몇 퍼센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에서 9%, 박력분 9에서 1%, 중력분 11에서 뭐 15% 정도가 강력분. 뭐 이렇게 우리가 단백질 함량을 나누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단백질에는 제빵의 중요한 품질의 지표로 삼습니다. 단백질 양과 질에 의해서 좌우되고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에 물이 결합이 되면서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글루텐이 형성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글루텐은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글루테닌은 탄력성이요, 글리아딘은 신장성. 두 개가 물과 형성이 되면서 결합되면서 뭐가? 글루텐이 형성이 된다. 아마 빵을 만들면서 글루텐 모르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펴서 이렇게 늘려 펴는 작업을 하잖아. 잘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피지도 않아요. 그냥 장력을 본다. 손가락으로 해서 늘어나는 그 고무줄처럼 장력을 보면서 아, 글루텐이 형성이 됐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글루텐은 점성과 탄력성이 풍부하고 발효 과정에서 배출돼서 탄산가스를 보유하는 능력이 있어 완성된 제품에 부피감을 준다. 좋은 말이에요. 빵을요, 글루텐은요, 이렇게 부피감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어떠한 그 에어 포켓이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가 있다면, 탄산가스가 있다면 그것을 갖고 머금고 있는 부피를 형성시키는 어떤 기둥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글리아딘은 신장성, 글루텐은 탄력성에 영향을 준다. 자,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밀가루의 주요 단백질입니다. 밀가루의 주요 단백질, 이것도 다 배웠던 거예요. 글리아딘, 글루테닌, 메소닌, 알부민, 글로불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에는 잘 녹지 않아요. 글리아딘은요, 70% 알코올에 녹습니다. 자, 글루테닌은 중성육매 불용성이고 약 20% 차지하고 있고요. 메소닌은 묽은 초산의 용해성이 있으며 알부민, 글로불린은 수용성이나 세척되지 않고 전분, 지방, 회분, 섬유질과 함께 글루텐에 남아있는 것, 알부민과 글로불린 7% 정도가 차지하는 밀가루 속에 있는 단백질 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밀가루의 자연 숙성 기간. 밀가루를 만들고 나서 제분을 바로 한 다음에 바로 빵을 만들면 안 만들어집니다. 이 아이들도 숙성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하냐면 약 2, 3개월 동안을 창고에다가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숙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빵을 만들어야지 빵이 맛있는 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밀가루가 잘 부푼 빵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좋은 품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해 제빵의 적성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밀의 탄수화물 중 전분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밀가루에는 탄수화물 덩어리 70% 이상, 75% 평균. 손산 정분 입자가 알파 아밀라제가 작용하기 쉬워서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에 가스 생성을 지원해주는 발효성 탄수화물을 만드는. 자, 알파 아밀라제는 뭐예요? 전분을 처음으로 그 덱스트린으로 분해하는 분해 산물, 가수분해 요소, 알파 아밀라제라고 하죠. 자, 손상 정분의 권장량은 4.5에서 8%. 손상된 전분이 이 정도만 있어야 된다. 더 이상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탄수화물은 덱스트린, 셀룰로즈, 팩토산, 당류로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분 함량은 단백질 함량에 반비례하고요. 강력분보다 전분이 함량이 더 높고 박력분이 강력분보다 전분의 함량이 더 높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탄수화물의 이스트의 주된 영양 성분이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단백질 함량에 반비례하고 박력분과 강력분이 전분 함량이 높다라고. 그럼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여러분들 채치는 거 어느 걸로 채칩니까? 당연히 다 채치려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빵 만들 때 식빵을 만든다. 채쳐서 빵 하나요? 그냥 재료 기능한 다음에 바로 할 거예요. 근데 스펀지 케이크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채를 쳐야죠. 왜요? 거기에는 단백질 함량이 있어가지고요. 조밀조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덩어리가 지기 때문에 채를 치지 않으면 부피를 형성하기가 힘듭니다. 덩어리 지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걸로 볼 수가 있겠죠. 지방, 밀가루의 1%에서 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에. 자, 손상정분이라는 것은 제분 공정에서 두 개의 롤에 의해서 분쇄될 때 전분잎이 충격을 받아 전분 입자가 손상을 받는 거, 깨지는 거죠. 우리가 밀가루를 보면요,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 게 좋은데 그게 날카롭게 삼각형이라든가 가시처럼 보인다면 손상된 전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회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회분은 타고 남은 재를 우리가 회분이라고 합니다. 밀가루 색과 관련이 있어 정제도나 밀가루의 등급을 나타내는 척도로 이용이 됩니다. 제빵 적성에 직접 나타내지 않으며 밀가루 혼합하여 사용하면 제빵 적성과 무관하게 회분 함량을 조절할 수. 내가 이제 일괄적으로 밀가루에다가 회분을 넣고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제분율이 동일할 때는 경질 소명의 회분이 연질 소명의 회분보다 많다. 회분 함량이 많다라는 것은 아까 경질밀이라고 했잖아. 경질밀은 강력분이라고 했어요. 경질밀은 강하니까는 회분 함량이 더 높고 0.45% 또는 연질밀은 박력분이잖아. 더 낮은 회분 함량을 갖고 있다. 여성이다. 여성이니까 회분 함량이 좀 적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외우면 더 좋겠죠. 자, 제품 공장의 점검 기준. 수분, 밀가루가 10에서 14%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효소에는 전분해, 분해하는 아밀레이즈와 단백질 분해하는 프로테아즈가 있습니다.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것, 단백질 분해하는 것은 프로테이즈, 프로테아제가 분해하는 것. 자, 회분. 식품에 550에서 590도 정도 오븐에서 태우고 남은 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회분을 할 때는 그 회로도라고 하는 큰 거에다가 높은 열에서 태우고 남은 작은 재를 우리가 회분이라고 하는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요 무기질로 남아 있습니다. 무기질에는 뭐예요? 칼슘, 인, 황, 철, 뭐 이런 것들이 무기질 덩어리잖아.
뼈를 구성하고 있는 것. 우리 밀가루에도 뼈, 기흉을 만들고 있는 걸 회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밀가루 첨가제입니다. 첨가제, 표백제로 사용하는데 자연 표백은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서 산화돼서 탈색. 이 그냥 공기 중에 두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약간 표백이 돼서 탈색제로 흰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표백제로 인위적으로도 만들어요. 과산화, 벤조일, 산소, 과산화일소, 이산화염소, 염소가스 갖다가 일반적으로 표백제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백제를 할 때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것을 보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밀가루가 숙성할 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표백작용이 없이 밀가루 숙성제로 사용하는 물질로 브롬산 칼륨, 아조디카본, 아마이드, 비타민 C 같은 것을 숙성할 때 숙성제로 좀 넣게 되면은 조금 더 숙성이 잘 된다. 브레이크와 쉐레드, 기공 조직, 옆에가 빵을 이렇게 올 때 옆에 터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터지는 부분. 이런 것들과 숙성하는데 첨가제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밀가루의 저장입니다. 밀가루는 어디다 저장하면 좋을까요? 24에서 27도에 밝고 공기가 잘 통하는 저장실에서 약 3, 4주 정도 숙성시키면 호흡기능이 끝나 제빵 적성에 좋습니다. 그냥 영상이죠, 영상. 24에서 27도씨에다가 놓는 게 제일 좋고요. 수성 안 된 밀가루의 특징은 수성이 안 됐을 때는 어떤 형태가 나는지 볼까요? 색과 광택이 안 좋다. 지용성 카로틴 색소인 크산토필이라고 하는 노란색이 띄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밀가루는 흰색인데 노란색을 띄면 수성이 좀 안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H 6.1에서 6.2 빵 발효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산도가 낮아야지 발효가 좀 잘 돼. 신맛이 나야 되잖아요. 조금 숙성하면서 pH가 낮아지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숙성이 안 된 거는 6.1에서 6.2 정도. 글루텐의 교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죽이 글루텐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죽이. 숙성된 밀가루의 특징은 황색 색소가 산화에 의해서 희게 되는 거지. 황색 색소인데 이게 나중에 숙성이 되면서 어떤 색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하얀 밀가루로 변한다. 효소르가 작용으로 환원성 물질이 산화되어서 환원 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반죽 글루텐의 질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밀가루에 숙성된 밀가루는 되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흡수성이 좋게 형성이 된다. 자, 반죽의 물리적 실험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밀가루를 측정하는 기계적인 방법이에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페리노그라프, 아밀로그라프, 그 다음에 익스텐소그라프, 그 다음에 레오그라프라고 하는 것이 기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일반 작은 제과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없고요. 제빵회사라든가 대학기관, 연구소 기관에 가면은 다 이 기계를 통해서 물리적 실험을 통해서 반죽이 잘 됐는지, 호화가 잘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페리노그라프는 밀가루의 흡수율, 믹싱 시간, 믹싱 내구성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밀가루에 믹싱을 할 때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밀가루에 물이 얼만큼 수율을 갖고 있는지라는 것은 페리노그라프로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 나중에 피크의 곡선을 보면요, 500BU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가 밀가루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밀로그라프예요. 아밀로그라프는 밀가루의 물 현탁을 매분 1.5도씩 온도를 균일하게 상승시켜서 밀가루의 점도를 변화를 계속적으로 측정하는 기계고요. 자, 이거는 무엇 할 때요? 밀가루의 호화 정도. 호화라고 하는 것은 익히는 거잖아요. 날 전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알파 아밀라제에서 덱스트린으로, 덱스트린 베타 아밀라제 갖다가 메가닥으로 이렇게
호화되는 그런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파 아밀라제 측정할 수 있고 호화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밀로그래프가 측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곡선은 밀가루 곡선은 400에서 600 BU의 그래프 피크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 자, 익스턴스 그래프입니다. 반죽의 신장성에 대한 저항을 측정. 신장이 뭐야? 늘어나는 거잖아. 이렇게 늘렸는데 반죽 갖다가 늘렸는데 여기서 끊어지는지, 아니면 이렇게 늘렸는데 여기서 끊어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했는데 한 3cm에서 끊어지는지, 아니면은 뭐 1m까지 했는데도 끊어지지 않고 신장성이 좋은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는 익스토텐스 그래프가 우리가 측정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오그래프는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한다.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흡수, 물을 얼만큼 흡수를 했느냐라는 거는 레오그래프 갖다가 확인을 한다. 자, 믹소그래프입니다. 믹소그래프는 밀가루 단백질 함량과 흡수의 관계를 확인해요. 한마디로 이게 이제 밀가루 단백질 함량하고 흡수니까 단백질 함량과 물, 그 다음에 글루텐이 발달되는, 글루텐이 80%가 됐느냐, 90%가 됐느냐, 100%가 됐느냐. 우리가 말하는 발전 단계, 최종 단계, 렛다운 단계, 뭐 이런 거를 측정하는 기계가 믹소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믹사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새로운 밀가루에 대한 정확한 흡수 시간과 혼합 시간을 신속히 측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밀가루를 재분을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밀가루가. 똑같은 밀가루 재분한 거 갖다가는 한번 테스트하면 됐으니까 새로운 밀가루가 들어왔을 때 수분, 흡수 시간과 혼합 시간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료 계량 및 혼합 시간이 오판 등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사항과 계량기의 부정확 또는 믹서의 작동 부실 등의 기계의 잘못을 계속 확인을 해주는, 이것도 중요한 믹소트론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베오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알베오그래프, 신장성과 저항성을 측정하는 거야. 이것도 또한 늘어나는 성질 또는 저항 값을 우리가 알베오그래프가 파악을 해주고요. 그다음 맥미카엘 점도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케이크, 제과에서 있는 케이크, 쿠키, 파이, 페스트루, 이 제과 적성에 측정하는 거를 맥미카엘 점도계 갖다가 점성을 측정하는 점도가 있느냐, 점도가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밀가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이외에 밀가루와 비슷한 가루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호밀가루도 있고, 뭐 보리가루도 있고, 옥수가루도 있고, 이런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호밀가루입니다. 호밀가루. 우리가 건강식품이죠. 사실 호밀가루 갖다가 빵을 먹으면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맛이 없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먹으려면 호밀빵, 호밀가루를 넣고 보리가루를 넣고 이런 거 갖다가 빵을 만들면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더 고소한 맛, 담백한 맛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호밀가루 한번 볼까요? 밀가루에 비해서 단백질의 양적인 차이가 없고 질적인 차이가 있다. 글루텐이 형성하는 단백질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의 밀의 경우 전체 단백질 90%이고 호밀은 25.7%이다. 한마디로 호밀가루에는 글루텐이 형성시키는 물질들이 있다 없다? 적다. 몇 프로? 25.7%밖에 안 돼. 그게 글루텐이 형성되지 않는다. 탄력성과 신장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글리아딘과 글루텐이 함량이 적기 때문에 탄력성과 신장성이 나빠. 밀가루에 혼합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냥 호밀가루로만 빵을 해서는 빵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하고 섞어서 밀가루가 7대, 그 다음에 호밀가루가 3, 7대 3 또는 9대 1,
아니면 8대2 요 정도로 이렇게 섞어서 호밀가루, 호밀빵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탄수화물을 한번 볼까? 탄수화물, 호밀가루의 탄수화물은 전분의 70% 이상 차지하고 펜토산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펜토산의 고분자 탄수화물은 호밀가루 약 5% 정도 함유되어 있고 펜토산은 약 10배의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반죽을 부드럽게 촉촉한 제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부드럽게 뭐 촉촉하게 제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너무 글루텐을 많이 형성시키면은 얘들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한 글루텐을 많이 형성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발전 단계 또는 발전 단계 초기까지만 반죽을 하셔야 됩니다. 글루텐을 많이 형성시키면 나중에 힘이 없어져서 끊어지는 역할, 부피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토산의 함량이 높아서 반죽이 끈적이게 하고 글루텐이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펜토산이 글루텐을 그래서 발전 단계까지만 반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밀가루의 배합이 많아지면 빵 속에 설리거나 끈적이기 때문에 호밀빵을 만들 때는 이스트에 의해서 발효보다 샤워종을 사용하면은 양재 호밀빵을 만들 수가 있다. 샤워종이라고 하는 것은 호밀 샤워종을 만들면 돼요. 호밀 샤워. 이스트 대신에 호밀 자체적으로 물과 호밀가루하고 설탕, 좀 당을 주기 위해 설탕 조금 넣고 나서 그냥 둬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얘들이 부글부글 거품이 나거든요. 샤워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호밀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설리거나 끈적거리는 이런 것을 대신해서 더 양질의 호밀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호밀가루에 지방이 있을까요? 얼마나 있는지 볼까요? 배아 부분에 주로 존재하고 인지질은 레시네에서 0.5% 함유하고 있습니다. 호밀의 지방 함량이 높으면 저장성이 나쁘다. 지방 함량이 높으면 저장성이 나쁘대요. 왜요? 지방 함량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산패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금 딱딱한 어떤 빵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밀분의 지방 함량이 높으면 저장성이 나쁘게 작용을 한다. 자, 재분율에 따른 분류입니다. 백색 호밀가루, 중간색 호밀가루, 흑색 호밀가루. 이제 그 색깔에 따라서 이제 내가 재분을 하는데 백색 호밀가루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까요? 호밀의 중심 부분을 빻는 것으로 표백제를 화학 처리해서 호밀가루를 만든다. 제일 중심 부분에 있는 것 갖다가 만들면 백색 호밀가루를 만들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표백제를 이용해서 조금 하얀색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전분의 대부분은 회분이 0.5에서 0.6% 되어 있고요. 단백질은 6에서 9%가 적으며 색상이 밝아서 라이트 호밀빵에 이용한다. 좀 밝은 호밀빵을 할 때 이런 호밀가루 갖다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간색 호밀가루를 보면은 재분율이 약 80% 정도, 스트레이트 가루 회분 함량이 약 1%의 담회색 중간 호밀가루를 사용하고요. 흑색 호밀가루는 뭘까요? 회분 함량이 2% 차지하는 거예요. 거의 겉에 있는 것까지 같이 사용을 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백질은 12에서 16%의 재분율이 높고 껍질 입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 검은색 호밀빵에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겉껍질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회분 함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단백질 함량도 많잖아요. 10에 16%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는 건강한 빵 만들 때 흑색 호밀가루 갖다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호밀가루 대부분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한번 볼까요? 독일, 폴란드,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와 러시아, 북유럽 등에서 재배하고 주 원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럽 사람들 여기에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독일이나 폴란드에서는
호밀빵을 주식으로 빵을 만들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호밀빵 먹잖아요. 아마 못 먹을걸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이제 탄수화물에 젖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얀 백색의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백색인 탄수화물 쌀보다는 현미, 밀기울이 많은 것을 먹어야지만이 내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 씹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하얀 백색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몇 번 씹지도 않고 벌써 꿀꺽 넘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소화도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 성분이 빨리 흡수가 돼가서 어떻게 해요? 내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밀기울이 많은 호밀가루라든가 아니면 쌀을 먹을 때도 현미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하게 사는 비법 중에 하나다. 자, 대두분입니다. 대두, 콩을 말하는 거, 콩. 자, 콩. 자, 콩가루를 밀가루로 부족한 각종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 밀가루에 영양 보강을 해준다. 콩을 내가 이제 빵 속에 밀가루하고 같이 섞어서 한다면 당연히 단백질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아미노산이 들어가니까 영양소 보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빵에 쓰인 대두분은 탈지 대두분, 필수 아미노산인 리신 함량이 높아서 밀가루 영양 보강제가 사용을 한다라고. 리신이라고 하는 거. 케이크, 도넛의 대두분을 사용하면 껍질 구조가 강화되고 흡수가 감소되고 껍질색이 개선되고 식감 개선 효과가 얻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콩으로 해서도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 집에서 칼국수 해 먹을 때 칼국수 할 때 뭐 갖다가 넣어요? 콩가루 넣잖아요. 콩가루 갖다가 반죽을 해서 더 맛있게 반죽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땅콩가루가 있네요. 땅콩가루. 땅콩을 넣는 거죠.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서 영양 강화 식품의 중요한 자원이다. 땅콩도 우리가 빵을 만들 때 같이 함유해서 넣게 되면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감자가루입니다. 감자가루 전분을 넣겠죠. 구황식품으로 향료제, 노화지연제, 이스트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영양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감자가루 갖다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과에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옥수수 전분도 사용하고 감자 전분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노화를 지연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스트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빵에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스트에 촉진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옥수수가루입니다. 옥수수가루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하얀 옥수수 전분도 사용을 하고 노란색인 옥수수 가루, 노란색 전분으로 가루 갖다가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빵 과자 제품에 직접 사용을 하고요. 주로 차진 성질이 없는 매옥수가루, 락시콘을 사용한다. 찬 성분 갖다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찰기가 있는 게 아니라 찰기가 없는 매옥수수가루 갖다가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익힌 옥수수가루나 찰 옥수수가루는 케이크의 내상이 엉킴으로 부적당하다. 너무 찰기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피가 형성돼야 되는데 부피가 형성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엉기고 붙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가 작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찰 옥수수보다는 어떻게 해요? 매옥수수 갖다가 사용을 한다. 자, 옥수수 전문입니다. 콘스탄치는 음식물 조리 농후화제로 사용한다. 농후화제. 농후화제라는 게 뭐예요? 걸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탕수육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탕수육. 탕수육 할 때 처음에 막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소스를 딱 만들다가 맨 마지막에 넣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옥수수 전분이죠. 전분을 딱 집어넣고 하면 걸쭉하게 돼서 우리가 먹는 그런 탕수육의 농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수수 단백질의 제인, 옥수수에 들어있는 제인이라는 게 있는데 많이 들어있죠. 리신과 트립토판이 결핍된 불완전 단백질이에요.
일반 공유에 부족한 트레오닌과 함황 아미노산 메티오닌만이 혼식하면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부족한 트레오닌, 뭐 메티오닌,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뭐가 옥수수인 제인이 그거를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옥수가루는 글루텐 형성의 능력이 작아 밀가루와 섞어 사용하며 같은 부피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할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단백질 함량이 밀가루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옥수가루에는 단백질이 없잖아요. 아니 많지가 않죠. 글루텐 형성시키는 그 성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피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작아요. 그러니까 뭘로? 밀가루하고 섞어서. 아까 호밀가루도 어떻게 했어요? 9대1, 8대2, 7대3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섞어서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옥수가루도 옥수수 식빵을 할 때 옥수가루 갖다만 해서 옥수수 식빵을 만든다거나 옥수수 무림빵을 만든다거나 옥수빵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뭘로? 밀가루와 같이 섞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보리가루도 있어요. 보리가루도 그냥 보리가루로도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좀 전에 했었던 호밀가루나 옥수가루처럼 보리가루도 어떻게 해요? 밀가루하고 섞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요 사항. 밀가루로 먹었을 때의 건강보다는 호밀가루하고 섞어서 먹는 것 또는 보리가루하고 먹고 섞는 것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먹을 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거칠거칠하고요. 좀 부피도 조금 작게. 그 부피가 작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할량을 증가시켜서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틀 같은 거 식빵 같은 거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서 용적 나누기 비용적으로 해서 그 분할량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 정한 양보다 뭘로? 조금 더 많은 분할량을 한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180g의 일반 식빵을 하는데 옥수 식빵 갖다가 한다. 그럼 옥수가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간 많은 180보다 많은 190 또는 200g으로 분할해서 해야지 똑같은 우리의 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보리가루 한번 볼까요? 보리가루도 구수한 맛과 건강식으로 빵 위에 사용한대요. 건강식입니다. 건강식. 보리가루. 주 단백질이 호르데인은 글루테인의 형성을 능력을 작아 같은 부피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 분할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자, 요거 보리가루에 들어있는 호르데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요것도 기억을 두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호르데인, 보리에 들어있는 호르데인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할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라고 그랬죠. 글루텐 형성시키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분입니다. 전분. 전분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 전분을 말하는데요. 전분의 종류에 따라서 호화의 온도, 팽윤의 정도, 반죽의 점도 등의 차이가 있으며 푸딩, 파이 내용물을 결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호화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익히는 거, 풀처럼 되는 정도. 팽윤, 부푸는 작용 같은 거 하는 것. 반죽의 점도, 점성을 만드는 것. 자, 푸딩이나 파이 내용물을 결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카스타드 크림 같은 거 아니면은 사과 파이 같은 거 할 때 전분을 넣고서 거기에서 어떤 그 점성을 느끼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전분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증제, 호료, 식품에 작용하는 점착제를 증가시켜서 유화 안정성을 좋게 하고 식품 가공에서 가열이나 보존 중에 점도 유지와 형체 보존에 도움을 주는 것, 점활성을 주어 촉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점증제. 인위적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전분 갖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부피를 증가시키는 점착성을 증가시키는 끈적끈적하게 해주는 안정성, 겔화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점증제로 사용을 한다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분의 점유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조리 시간이나 조리 온도나 설탕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방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전분의 점증제 역할을 한다라고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활성 글루텐이라고 건조 글루텐이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웠는데 활성 글루텐은 건조 글루텐은 뭘로? 젖은 글루텐을 건조시킨 거를 우리가 젖은 건조 글루텐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쌀 갖다가 빵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쌀 갖다가 물 넣고서 열을 가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떡이 만들어지죠. 왜요? 글루텐이 형성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밀가루에 있는 건조 글루텐을 채취해서 인위적으로 쌀가루에 넣는 거야. 쌀가루 넣고서 부피를 형성, 기둥을 만들어 주니까 나중에는 빵, 식빵이 만들어지고 쌀로 만든 빵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들어가는 활성 글루텐 또는 건조 글루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을 물로 씻어 전분을 제거하는 덩어리를 젖은 글루텐이라고 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건조, 주로 분무건조법에 의해서 수분을 6% 이하로 밀가루 형태로 분말화한 것을 건조 글루텐 또는 활성 글루텐이다 라고 합니다. 젖은 글루텐을 건조시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이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조 글루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보니까 자, 밀가루에 단백질 글루텐을 추출해서 만든 연한 황갈색의 미세한 분말이에요. 연한 황갈색이 왜? 글루텐을 이렇게 뽑아내다 보니까 연한 갈색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이 낮아서 이를 높이고자 할 때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이 낮아. 그래서 높이고자 할 때 이거를 사용해도 돼요. 내가 박력분 갖다가 빵을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박력분 갖다가는 뭘 만들어요? 제과를 만드는 거예요. 제과, 쿠키 종류, 스펀지 케이크, 카스테라, 뭐 파이 종류 이런 걸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박력분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활성 글루텐, 건조 글루텐을 넣어봐요. 그러니까 식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식빵도 만들고 소보루빵, 단팥빵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첨가를 하게 되면은 자, 섬유질, 호밀가루, 옥수가루, 기타 재료에 사용하면 밀가루의 사용량을 적어질 경우에 계량재료도 사용한다. 계량재라는 건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금 힘이 좀 부족해. 내가 좀 부족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계량재라는 거 아니면 활성 글루텐이라는 것을 넣게 되면은 조금 활성화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밀가루에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게 되면은 단백질이 결합하여서 점성과 탄력성이 있는 글루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활성 글루텐하고 물하고 같이 밀가루하고 넣게 되면은 글루텐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개해봤던 거 그냥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구성 단백질이 75에서 77% 들어있고요. 지방이 0.7에서 1.5%, 회분이 1% 내외, 수분은 4에서 6% 정도 활성 글루텐이 형성되어 있다. 효과! 자,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죽의 믹싱 내구성을 개선시키다. 반죽할 때, 믹싱할 때 되게 좋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개선시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발효할 때, 또 성형할 때 안정성으로 발효를 잘 하는 거예요. 발효를 잘 하다가 쿡 꺼진다거나 발효를 하다가 뭐 힘이 없어 무너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발효할 때도 어떻게 해요?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튼튼하게 우리 안에 고층 빌딩에 철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활성 글루텐을 넣게 되면 이 철근을 더 얇은 것이 아니라 굵은 철근을 덧대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빵 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제품의 부피 증가와 기공 조직 저장성을 개선시킨다. 기공을 튼튼한 기둥이 아까 이게 철근을 요만한 철근 갖다 넣은 것보다는 굵은 철근을 넣었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더 기공이나 조직이
그 안에 있는 공기, 에어포켓에 들어있는 탄산가스가 더욱 튼튼하게 잘 저장이 된다라는 뜻인 거죠. 활성 글루텐 사용량은 1%에 대해서 1.25에서 1.75%의 흡수율이 증가를 해야 된다. 내가 활성 글루텐을 넣어요. 그러면 물도 증가를 해야겠죠. 인위적으로 물도 증가를.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가 내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기존의 배합비에서 활성 글루텐을 내가 넣고 싶어. 1%를 넣었어. 그럼 얼마? 물은 1.25%에서 1.75%를 배합비를 수정을 해서 만들어야지 동일한 제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율을 안 넣으면 어떻게 해요? 딱딱한 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하스브레드, 호밀빵, 건포도빵, 고단백빵에 사용을 한다. 고단백빵 또는 딱딱한 빵, 이런 거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무건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분무기에 의해서 밀입화된 액체방울이 가열 공기와 접촉해서 순간적으로 분말화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활성 글루텐이라든가 전분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들 때 분무건조법에 의해서 만들게 되면은 밀입, 가느다란 어떠한 액체방울에 의해서 나중에 분말화를 만들 수 있어요. 한마디로 스프레이 같은 뿌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공간이 있어요. 공간에 있다가 스프레이 갖다가 칙 뿌려. 그러면 분사가 돼서 날아갈 거 아니에요. 날아가는데 여기에 열풍을 주는 거예요. 바람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수분은 날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분말이 된 것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전분을 만드는 분무 건조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루텐 함량을 구하는 공식은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나오니까는 요거 공식 꼭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젖은 글루텐 구하는 공식과 건조 글루텐 구하는 공식. 젖은 글루텐은 젖은 글루텐 무게 나누기 밀가루 무게 곱하기 100. 건조 글루텐은 젖은 글루텐에서 나누기 3으로 건조 글루텐을 구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예시가 하나 있네요. 한번 풀어볼까요? 밀가루 50g에 대한 15g의 젖은 글루텐을 채취해야 했다면 이 밀가루의 건조 글루텐 함량은 얼마인가? 먼저 젖은 글루텐 공식이 뭐였어요? 젖은 글루텐 무게 얼마? 15 나누기 밀가루 무게 얼마? 50 곱하기 100으로 했을 때 30%.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건조 글루텐이니까는 건조 글루텐 함량은 젖은 글루텐 30 나누기 3은 얼마? 10%. 이렇게 해서 글루텐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는 어디에 속할까요? 한 중력분 정도 되겠네요. 중력분 정도. 예. 우리가 이제 말할 때 7에서 9% 박력분. 그래서 9에서 12% 중력분, 12에서 15% 강력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우시면 되겠죠. 10% 정도면 한 중력분 정도의 그런 글루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프리믹스입니다. 이제 전분을 프리믹스로 만드는데 요즘 이제 프리믹스가 되게 많아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다 건조로 만드는 거야. 건조로. 그래서 그냥 조금 물만 섞으시면 돼요. 물만 섞어서 이렇게 하나로 해서 만들면 되는 그런 프리믹스. 그래서 마트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믹스에서 뭐 호떡을 한다 그래도 호떡도 프리믹스 사가지고 물만 아니면 우유만 살짝 섞어서 그거 갖다가 호떡도 만들고 빵도 프리믹스 사가지고 그냥 물과 아니면 뭐 이스트 조금 넣고 우유 넣고 반죽하는 편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편하게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밀가루, 소금, 설탕, 분유, 계란의 분말, 향료 등의 재료와 이스트, 베이킹파우더, 베이킹소다 같은 팽창제 등의 제품을 특성에 맞게 균일하게 혼합돼서 원료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다 한 번에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만 빠졌어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수분만 빠졌죠. 수분. 또 뭐가 빠졌어요? 빵을 만들 때는 이스트가 필요하잖아. 이스트 빠졌죠. 그래서 이스트는 별도의 봉지에
별도 옆에다가 첨가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물과 우유 같은 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몇 컵을 넣고서 섞어서 반죽을 해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요즘 이제 홈베이킹으로도 프리믹스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장점 한번 볼까요? 재료 계량과 공정이 편리하다. 벌써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편한 거죠. 두 번째, 계란, 우유 등의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계란을 뭘로 만들어요? 계란 분말로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야. 우유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우유도 분유로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고요. 저장 면적을 줄이고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균일성을 얻을 수 있다. 프리믹스로 하게 되면은 모든 제품이 일정하게 잘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해요? 거의 다 똑같이 냉동생지로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는 지역에 따라서 서울에서 먹는 어떤 그런 빵도 부산에서도 먹을 수 있고 목포에서도 먹을 수 있고 강원도에서도 먹을 수 있고 제주도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만드는 것, 프랜차이즈 어떤 그런 제과점도 있고 이렇게 프리믹스 갖다 할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에서 어느 곳, 어느 장소에 가서도 똑같은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